폴란드 전체 도시가 한국 문화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CNN, BBC, 그리고 독일 ARD를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작은 코리아로 완벽하게 변신하여 전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에 섰습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는 이제 한국어 간판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으며 현지인들이 김치를 직접 담그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심지어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교과로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낙후된 구공상권 도시로 불리던 이곳이 오늘날 유럽의 스마트시티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변화의 기점에는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으며, 더불어 60년 넘게 이 도시에 거주해온 한 폴란드 여성의 심경 변화가 중요한 축을 이루었습니다. 폴란드의 보수적인 문화가 어떻게 한국의 선진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는 흥미롭습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저는 김현수이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감동적인 서사를 지속하는 데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유럽의 중심부를 관통하며 일궈낸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브로츠와프에서 60년 이상 거주해온 엘리자 코브스키입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도시의 좁은 골목길과 성당의 종소리는 제 인생의 본질적인 일부입니다. 매일 아침 베이커리에서 풍겨나오는 빵 냄새를 맡으며 시작하는 하루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상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 도시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 우리 도시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저는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친구인 아멜리아가 엘리자, 듣고 깜짝 놀랄 거야. 비스쿠피체 포드고르네 지역에 한국 회사가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짓는데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시에 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멜리아는 무려 한 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더군요. 그 규모에 압도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깊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동네 시장에 가는 길에 새로 개점한 한국마트를 발견했습니다. 간판은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병기되어 있었는데 낯선 글자들이 왠지 모르게 저에게는 이질적이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큰 슬픔은 제가 지난 30년간 단골로 다녀왔던 파블로프스키 베이커리가 결국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파블로프스키 씨는 이제 은퇴하고 싶다고 했으나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인 베이커리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카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 것도 주요 폐점 이유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 같아 터져나온 저의 깊은 한숨 소리가 텅 빈 거실에 고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커뮤니티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아담 그라보프스키 씨가 의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진입하면서 우리 지역 상점들이 줄지어 폐업하고 있어요. 여기가 한국 땅입니까? 아담 그라보프스키의 극단적인 반응은 과도하다고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심정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발언했습니다.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아담 그라보프스키는 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엘리자, 당신마저 그런 의견을 말하다니 놀랍군요. 저는 우리 도시가 외국 기업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편한 심경으로
집으로 귀가했을 때 딸인 나탈리아가 마침 저를 방문해 있었습니다. 엄마, 한국 회사 소식 들으셨어요? 나탈리아의 눈빛은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브로츠와프 공과대학에서 전기 이동성을 전공하고 있는 나탈리아는 항상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었단다. 하지만 그게 꼭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구나. 나탈리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우리 도시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딸의 설렘 가득한 기대와 저의 깊은 불안감 사이에서 저는 극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거니?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대 학생들을 채용하는데, 엄마, 이건 제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나탈리아가 폴란드 국내 기업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직업을 갖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이미 마음을 확고하게 정한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숙고해보자, 나탈리아. 너무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 나탈리아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러시잖아요. 새로운 것이 등장하기만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생각해보자고 미루기만 하시고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녀 사이에 처음으로 시작된 갈등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도시에 불어닥친 이 변화의 물결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제 딸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온전히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창밖 멀리서는 새로운 공장 건설을 위한 거대한 크레인의 불빛이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나탈리아가 인턴십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라고 말하자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말하지 않았니?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엄마. 이건 제 미래에 직결된 일이에요. 나탈리아의 확고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그녀를 만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폴란드 기업에서도 충분히 좋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한국 회사여야만 하는 거니? 제 질문에 나탈리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에요. 한국은 이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최고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딸의 논리적인 설명은 합리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잔존했습니다. 나는 네가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망각할까봐 염려된단다. 엄마, 문화를 새로 배우는 것이 기존의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것을 포용하는 과정이죠. 폴란드인으로서의 제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제가 60년 이상 살아온 이 도시가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소련 시대부터 민주화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동을 겪었지만 이번의 변화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내 나이에 소련의 통제 아래에서 살았단다. 우리는 폴란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어. 나탈리아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리고 그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함께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딸의 주장에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대는 세상을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니까요. 인턴 선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 소요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탈리아는 한국어 인사말을 익히고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결과 발표 당일 나탈리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통화가 종료되자 나탈리아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합격했어요. 엄마, 인턴으로 채용되었어요. 딸의 기쁨에 찬 얼굴을 바라보니 저의 모든 걱정도 잠시나마 잊혔습니다. 축하한다, 나탈리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저는 딸을 깊이 포옹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존재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담 그라보프스키가 주최하는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아담 그라보프스키는 한국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깊은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마저 한국 기업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엘리자 씨의 딸 나탈리아도 그 회사 인턴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일제히 쏠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탈리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제 말에 아담 그라보프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의 미래는 오직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외국 기업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담 그라보프스키의 발언 역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너무 광범위하게 변모했고 이제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나탈리아의 첫 출근 날, 저는 일찍 일어나 특별한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많이 긴장되니? 네, 조금요. 하지만 기대감도 매우 큽니다. 나탈리아는 단정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엿한 성인이 된 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가 걱정이 많았다는 건 알지만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고마워요, 엄마. 나탈리아가 출근한 후 저는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두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하지만 어쩌면 그 상이함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탈리아는 회사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해요. 하지만 동시에 직원들을 배려하는 문화도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구내 식당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한국 음식도 매일 제공돼요. 딸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경청하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며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탈리아는 한국 본사 연수 프로그램도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지원해 볼 생각이에요. 그 말에 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세계를 경험하며 더욱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점차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겼습니다. 우리 브로츠와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 딸의 미래는 한국과 폴란드의 만남이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오전 7시 뉴스를 시청하기 위해 TV를 켰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라는 안내 대신 갑자기 화면이 변경되었습니다. 폴란드에 불어오는 한류 열풍 특별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저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K-팝 그룹들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화면을 가득 채웠고 이어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특히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한국의 작가 한강에 관한 특집이었습니다.
그녀의 소설가 폴란드 현지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아멜리아였습니다. 엘리자, TV 보고 있어. 갑자기 뉴스가 한국 프로그램으로 대체됐어. 나도 보고 있단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나. 아담 그라보프스키가 긴급 미팅을 소집했대. 오후 2시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나자.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아담 그라보프스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문화 침략입니다. 우리 정규 뉴스 시간에 한국 프로그램을 방송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담 그라보프스키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시청하던 시간에 갑자기 한국 노래가 나오니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의견에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담 그라보프스키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젠 뉴스마저 한국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방송국에 강력한 항해 서한을 보내고 한국 기업에 대한 우리의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해요. 그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나탈리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특집 프로그램 보셨어요? 회사 사람들이 모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봤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더구나. 아담 그라보프스키는 그걸 문화 침략이라고 표현하더라. 나탈리아는 눈을 크게 뜨며 반문했습니다. 문화 침략이요. 그건 지나치게 과격한 표현 아닌가요? 방송국에서 특별 기획으로 준비한 거라고 들었어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규 뉴스 시간에 갑자기 방송을 하는 것은 좀 당혹스러운 일이긴 했단다. 나탈리아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맞아요. 사전 안내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정말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 특집이요. 대학에서 그분의 책을 찾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해요. 한강이 누구니?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되는 한국의 저명한 작가예요. 소설로 매우 유명합니다. 나탈리아의 설명에 저는 강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다음 날 방송국에서는 시청자들의 항의를 수용하여 후속 프로그램을 주말 특집으로 재편성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결과로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시내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의 책을 찾고 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책을 찾는 분들이 급증했어요. 특히 어제 방송 이후로 더욱 그렇죠.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낯선 이야기, 전개에 당황했지만 점차 내용에 깊이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학이 이렇게 깊이 있고 수준 높을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탈리아가 퇴근 후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엇을 읽고 계세요? 제가 책을 보여주자 나탈리아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엄마가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고 계시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호기심이 생겨서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매우 흥미롭구나. 나탈리아는 기쁜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멋진 문화가 무궁무진합니다. 음식, 영화, 음악 모두 알면 알수록 더욱 매력적이에요. 한 달이 경과하자 도시 곳곳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점이 몇 군데 더 개업했고 서점에는 한국 문화 전문 코너가 신설되었습니다. 심지어
K-팝 댄스 학원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담 그라보프스키의 아들인 토마스가 K-팝 팬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담 그라보프스키가 얼마나 당혹스러워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한강의 책을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문화란 결국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결과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한국 문화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나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회사에 공장 견학 같은 프로그램이 있니?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구나. 나탈리아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주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어요. 엄마도 참여하실래요? 그래, 한번 가볼 생각이야. 딸의 행복한 미소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공장 견학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채비를 마쳤습니다. 엄마, 오늘 아담 그라보프스키 씨도 참석한대요. 나탈리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담 그라보프스키는 한국 기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는데 말이죠. 나탈리아가 아버지를 설득했을 거예요. 토마스가 이제 K-팝에 깊이 빠졌으니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은 열렸나 봐요. 공장 입구에 도착하자 정말로 아담 그라보프스키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지만 그가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놀라웠습니다. 엘리자 씨, 당신도 오셨군요. 네, 직접 보고 제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서요. 안전모와 조끼를 지급받고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인 여성 관리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 매니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희 공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수연 매니저는 매우 유창한 폴란드어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언어 능력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큰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설입니다. 연간 86가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규모를 실감하기 어려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 양인가요? 약 100만 대의 전기차를 구동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아우디, BMW, 폭스바겐 같은 유럽의 주요 자동차 회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에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지나가면서 첨단 자동화 설비가 시연되었습니다. 로봇이 정확하게 배터리 셀을 운반하고 조립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전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시설이겠군요. 처음으로 아담 그라보프스키의 목소리에서 적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센터로 이동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연구를 진행하나요? 궁금증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수연 매니저의 설명에 아담 그라보프스키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용된 배터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 오염이 심히 걱정됩니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2025년까지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배터리의 핵심 원료를 추출하여 다시 사용하는 폐쇄형 루프 시스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죠. 이수연 매니저의 전문적이고 명쾌한 설명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 그라보프스키도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는군요.
그의 말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복지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청결한 구내 식당, 안락한 휴게실, 심지어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이런 훌륭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다니 안심이구나. 정말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을 위한 최적의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견학을 마친 후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며 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공장을 왜 하필 브로츠와프에 건설했나요? 다른 도시들도 많았을 텐데요. 아담 그라보프스키의 질문에 이수연 매니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브로츠와프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해 물류가 매우 용이합니다. 하지만 더 핵심적인 이유는 이곳 사람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근면함이었습니다. 아담 그라보프스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칭찬이 그를 기쁘게 한 것 같았습니다. 공장을 나서면서 이수연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선진적이라니 놀랍습니다. 비결이 무엇인가요? 이수연 매니저는 잠시 숙고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열정과 혁신, 그리고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아닐까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폴란드 사람들 역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잘 조화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탈리아가 물었습니다. 견학은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매우 인상적이었어. 단순한 생산 공장이 아니라 미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곳 같았단다. 나탈리아의 얼굴에 기쁨이 퍼져나갔습니다. 정말이세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나도 내가 놀라워.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많은 것이 다르게 보이더라. 특히 환경에 대한 그들의 확고한 철학이 마음에 들었어.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한국 기업의 진출이 우리 도시에 새로운 형태의 기회를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번 지역 커뮤니티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려 합니다. 아담 그라보프스키의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그가 제시하는 안건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단순히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회의실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도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담 그라보프스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는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주민이 의아해하며 질문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을 반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담 그라보프스키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대답했습니다. 공장에서 목격한 것들이 저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에 대한 진지한 노력과 직원 복지에 관한 세심한 관심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 많더군요. 회의가 끝난 후 아담 그라보프스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자 씨,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아들 토마스가 케이팝에 깊이 빠진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 문화를 찾아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변하고 있네요, 아담. 다음 주에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가 개최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겠어요?
아담 그라보프스키의 제안에 놀랐지만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한국 음식 축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알록달록한 한국 전통 의상을 착용한 진행자들이 다양한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이 빨간색 음식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리키며 묻자 옆에 있던 이수연 매니저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에요. 조심스럽게 한 입 맛보았습니다. 맵고 시큼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맵군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 먹게 되네요. 새콤달콤한 맛이 낯설면서도 묘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나탈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매운 음식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데 김치는 계속 드시네요. 쑥스러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맛있어서 그래. 그리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구나. 아담 그라보프스키도 비빔밥을 매우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 비빔밥이라는 음식, 정말 다양한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네요. 맛도 훌륭하고요. 한국 음식 축제는 대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시내에 K-뷰티 제품을 소개하는 팝업 스토어가 개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방문했습니다. 이 스킨케어 제품들이 정말 효능이 있나요? 판매원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화장품 수출 3위 국가입니다. 효능과 품질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죠. 특히 이 제품은 저희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저는 제품 몇 가지를 구매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용해보니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화사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거울을 보니 피부톤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구 아멜리아도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엘리자, 얼굴이 달라 보여. 뭐 했어? 한국 화장품을 쓰고 있어.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 아멜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까지 세상이 정말 믿을 수 없이 빠르게 변하는구나. 저녁에 나탈리아가 DVD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같이 보실래요? 한국 드라마인데 정말 재미있어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막을 읽는 것이 불편했지만 점차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나탈리아, 다음 편도 있니? 딸의 얼굴에 미소가 만개했습니다. 역시 엄마도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전체 시리즈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저녁 한 편씩 드라마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에 편견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수연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자님, 마침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다음 주에 한국 요리 강좌를 개최할 예정인데 참여해 보시겠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강좌에서 만난 많은 이웃들도 한국 문화에 강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담 그라보프스키의 아내인 도미니카 씨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엘리자, 믿을 수 있겠어? 아담이 이제 한국 라면을 즐겨 먹어. 매운 음식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말이야. 우리는 함께 크게 웃었습니다. 변화는 때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찾아오는 법이죠. 집에 돌아와 책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 드라마 DVD와 한국 관련 책들이 책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 또한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간판이 늘어나고 전기차 충전소가 신설되며 브로추와프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저 역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더 개방적인 마음,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엘리자 코브스키로 말입니다. 아침 식탁에서 나탈리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한국 본사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즉시 반대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정말? 언제 결과가 나오니? 한 달 후에요.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어요. 딸의 표정에서는 기대와 강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넌 분명 합격할 거야. 네 열정과 실력이면 충분해. 나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이렇게까지 지지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한 달 동안의 기다림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탈리아는 매일 한국어 학습에 매진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저도 함께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발음하는 연습을 하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과 발표 당일, 나탈리아는 회사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집에서 불안하게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탈리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합격했어요. 한국 본사 연수 프로그램에 최종 합격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축하해, 나탈리아. 정말 대단하구나. 수십 대 1의 경쟁률이었대요. 믿기지 않아요. 나탈리아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작은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음식점에서 포장해온 불고기와 김치찌개였습니다. 엄마,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어요. 우리 딸의 큰 성공인걸. 당연히 축하해야지. 아담 그라보프스키도 축하 인사를 전하러 방문했습니다. 나탈리아의 합격 소식을 들었어.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담 그라보프스키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담 아저씨. 폴란드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돌아오길 바란다. 그 말에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우리 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배워 오겠습니다. 한 달 후, 나탈리아의 한국 출국 날이 다가왔습니다. 6개월간의 연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딸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게 되어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딸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브로츠와프 국제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담 그라보프스키와 이수연 매니저, 그리고 나탈리아의 동료들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와. 나탈리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엄마. 6개월 금방 지나갈 거예요. 나탈리아의 목소리도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공항을 나오는 길에 이수연 매니저가 제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보살펴 드릴게요. 한국은 매우 안전한 나라예요. 고마워요. 나탈리아에게 이렇게 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주 동안 매일 나탈리아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 서울의 숙소, 회사 본사까지. 엄마, 공항부터가 미래적이에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고 효율적이에요. 나탈리아의 눈은 신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니? 네, 정말 친절해요.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알면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시차 때문에 대화 시간이 제한적이었지만 나탈리아는 매일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마철루와 전통 궁궐이 공존하는 모습, 한강공원의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들까지. 한 달이 지나자 나탈리아는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연구소에 배치됐어요. 전고체 배터리 연구팀이에요. 그게 무엇이니? 미래 배터리 기술이에요. 더 안전하고 더 오래 가는 배터리죠. 제가 대학에서 연구하던 분야와 유사해요. 딸의 전문적인 이야기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행복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3달이 경과했을 때 나탈리아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제가 연구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그것이 채택되었어요. 전고체 배터리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이에요. 정말 대단하구나. 연구소장님이 제 아이디어가 연구를 2달 정도 앞당겼다고 말씀하셨어요. 딸의 성공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녀가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인정받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에서는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기초적인 단어와 문장이었지만 나탈리아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담 그라보프스키는 한국문화교류협회 회장이 되었고 시내에는 한국어 학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브로츠와프가 점차 작은 코리아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탈리아가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성장해 있을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마침내 나탈리아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넘치고 성숙해 보였으며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탈리아. 저도요, 엄마.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보여드릴 것도 아주 많아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나탈리아는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부터 문화적 경험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킨 것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관점이 넓어진 거예요. 엄마, 이제 저는 세계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어요. 그날 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딸은 이제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되었구나. 그리고 저 또한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개방적인 마음과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나탈리아가 한국에서 귀국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저랑 시내 구경 좀 하실래요? 제가 없는 동안 도시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나탈리아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시내로 나가는 길, 우리는 새로 도입된 전기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조용하게 주행하는 버스는 이전에 시끄럽던 디젤버스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버스에 저희 회사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요. 나탈리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를 살펴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화해 있었습니다. 주요 도로마다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가 정교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와, 내가 없는 사이에 도시가 정말 많이 달라졌네. 맞아요. 이제 브로츠와프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이 대거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시내 중심기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음식점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한국어 학원 광고판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나 보구나. 네, 특히 K-드라마와 K-팝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아담 아저씨의 아들 토마스 오빠가 이제는 K-팝 동호회 회장이 됐대요. 아담 그라보프스키의 아들이 그렇게 변했다니 세상 일은 정말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시청 광장에 도착했을 때 대형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브로추아프 제1회 K-컬처 페스티벌. 이게 뭐니? 아담 아저씨가 직접 조직한 축제예요.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한국 문화, 음식, 음악을 소개하는 행사죠. 아담 그라보프스키가 이런 행사를 기획하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나탈리아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페스티벌에 김치를 만들어서 가져가면 어떨까요? 엄마가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잖아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이웃들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치는 작은 모임을 시작했고 특히 김치 만들기는 저의 특별한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폴란드 양배추로 만든 특별 김치를 선보이자. 주말 K-컬처 페스티벌은 예상보다 훨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시청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다양한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K-팝 무대, 한국 음식 부스, 한국 전통문화 체험장, 그리고 한국 기업의 첨단 기술 전시까지. 엘리자 씨,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 그라보프스키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멋진 행사네요, 아담. 당신이 이런 행사를 조직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결국 수용해야 하더군요. 이제 작은 코리아라는 이름이 우리 도시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제 김치 부스는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폴란드 양배추의 아삭함과 한국 고춧가루의 매콤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특별한 레시피였습니다. 엘리자 씨의 김치가 진짜 한국 김치보다 더 맛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수연 매니저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비결은 폴란드 양배추와 한국 고춧가루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저는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던 한국 문화가 이제는 제 일상의 핵심적인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페스티벌 중앙 무대에서 아담 그라보프스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브로추아프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문화가 만나 더 풍요로워진 우리 도시를 축복합니다. 환호성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특별 손님으로 한국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의 부사장이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요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브로추아프에 연구개발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1,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놀라운 소식에 모두가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나탈리아는 매우 기뻐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에서 제안한 연구 프로젝트가 여기서 계속될 거예요. 저도 연구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페스티벌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시가 얼마나 변모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전기차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스마트 가로등이 사람이 다가서면 자동으로 밝아졌습니다. 한국 간판과 폴란드 간판이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도시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나탈리아가 물었습니다. 전혀. 처음에는 두려웠단다. 하지만 이제는 이 변화가 자랑스러워. 한국 덕분에 우리 도시가 새로운 기회를 얻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아담 그라보프스키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자 씨,
우리 토마스가 한국 유학을 가기로 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대요. 정말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아담. 고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제 폴란드가 더 발전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담 그라보프스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변했네요, 아담. 그래요, 엘리자. 변화를 수용하는 것, 그것이 삶이겠죠. 아담 그라보프스키가 떠난 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작은 코리아라 불리는 브로츠와프는 저에게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변화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기공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공장 앞 넓은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도 나탈리아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아담 그라보프스키와 다른 커뮤니티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고객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이수연 매니저가 마이크를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 그리고 우리의 브로츠와프가 말입니다.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아담 그라보프스키와 저는 잠시 공장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옛 모습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국 기업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 길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담 그라보프스키에게 말했습니다. 낡은 공장과 버려진 창고들이 있었고 전기차 충전소 대신 주유소만 즐비했었잖아요. 아담 그라보프스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를 떠났었죠.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한국이 우리 도시에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담 그라보프스키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덕분에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4년 전 한국 기업이 처음 진출했을 때 느꼈던 불안과 거부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나탈리아가 뛰어와 우리를 불렀습니다. 엄마, 아담 아저씨, 새 연구소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요. 보러 가요. 연구소 모형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건축될 예정이며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줄리아가 여기서 일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담 그라보프스키는 3살짜리 손녀 토마스 아들의 딸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크죠. 제 손녀 줄리아도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제 손녀 줄리아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어 수업이 가장 재미있다며 항상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같은 기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지요. 이제 한국어는 영어만큼 중요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아담 그라보프스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공장군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폴란드 전통 음식인 비고스와 한국 음식인 김치찌개가 나란히 제공되는 모습이 우리 도시의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연구소 완공되면 제가 팀장으로 일하게 될 거예요. 나탈리아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나탈리아.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여기서 직접 적용하게 될 거예요. 폴란드와 한국의 기술이 융합되면 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후, 시청 광장에서는 한포루정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폴란드 전통음악과 케이팝이 번갈아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두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문화는 결국 경계를 넘어서는 법이죠. 이수연 매니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무대에서는 폴란드 청소년들이 케이팝 커버 댄스를 선보이고 있었고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관객들은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우리 도시가 유럽 내 모범 사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들이 브로츠와프 모델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어요. 아담 그라보프스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이 이토록 아름다운 결과를 창출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탈리아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년에 폴란드 한국기술 포럼이 우리 도시에서 개최되어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네가 그 포럼의 공동의장이 된다면서? 딸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네, 제가 한국과 폴란드를 모두 경험해 봤으니까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광장의 스마트 가로등이 하나둘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가로등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주변 환경에 따라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 도시의 미래를 함께 써 내려가고 있네요. 문득 제 인생의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소련 시대의 억압, 민주화 과정의 혼란,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대의 급격한 변화까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 처음에는 한국 기업의 진출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제가 이제는 그 변화를 환영하고 심지어 그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가 도시 행사에서 인기 메뉴가 되고 손녀 줄리아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페스티벌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전기버스를 탔습니다. 조용히 달리는 버스 안에서 나탈리아가 질문했습니다. 엄마, 지금의 변화에 대해 후회는 없으세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어. 오히려 감사해. 한국 덕분에 우리 도시가 새로운 기회를 얻었으니까. 창밖으로 변화된 도시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된 간판들이 빛나고 전기차들이 조용히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미래 도시와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기 전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도 우리를 비추는 별빛은 변함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와 끊임없이 변하는 현실 사이의 균형. 그것이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인 것 같았습니다. 나탈리아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여정이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의 문화와 기술이 만나 새로운 형태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었고, 저는 그 역사의 당당한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코리아라 불리는 브로츠와프는 이제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상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함께 나아가는 미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력해진다는 사실은 2025년 초 하버드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강당에서 열린 역사적인 강연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미국의 기술 우월성을 가르쳐왔던 에반 리처드슨 교수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강연 첫마디에 청중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의 제 모든 가르침이 틀렸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려 합니다.
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계의 기술은 즉시 멈춥니다. 30년간 미국 기술 우월주의를 신봉하며 가르쳐온 교수가 한국을 방문한 이후 완전히 달라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삼성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촉각형 홀로그램, 즉 손으로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영상 기술이 미국 최고의 공학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부재한 국가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기술을 선도하는지 그 비밀을 밝히는 에반 리처드슨 교수의 솔직한 고백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활발한 댓글 참여는 심층 분석 영상 제작에 막대한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 분들과의 공유는 지식 확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국제경제연구소 강당, 어둑한 조명 아래 수십 명의 학생들이 강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를 이끈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요? 강당에는 순간적인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띠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룰 이야기가 더욱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이 부재한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스크린의 강연 주제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저는 에반 리처드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경제학부 교수이자 전 MIT 교수이기도 합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신념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교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봄 한국을 방문한 이후 제 모든 사고방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청중들은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존 밀러 교수도 앞줄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제 동료 교수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 그저 싸구려 물건이나 대량 생산하는 나라 아닌가. 오늘 저는 그 발언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편견이었는지 공개적으로 고백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경험한 바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미국을 사랑하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는지.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으로는 미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크기이죠.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직접 제 눈으로 목격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했던 한국계 학생은 이제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국을 비판할 것이라고 예측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강의는 표면적으로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청중들 중 일부는 노트북을 열고 내용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인사가 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뿐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겸손의 인사말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깊고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한국, 제가 손으로 만져본 한국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자 플렉시볼이라는 단어와 함께
공중에 떠 있는 입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것은 삼성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촉각형 3D 홀로그램입니다.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던 기술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손으로 만지고 조작하며 심지어 느낄 수 있는 영상 기술이죠. 저는 영상 속 연구원이 공중에 떠 있는 도형을 손으로 돌리고 확대하며 분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기술을 직접 체험했을 때 느꼈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 눈앞에 정말로 존재하는 것 같은 극도의 입체감, 마치 마법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삼성의 홀로그램 기술은 MIT의 연구 성과보다 최소 8년에서 10년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두뇌들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을 한국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시켰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자 인정입니다. 존 밀러 교수의 얼굴이 점차 굳어지는 것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밀러 교수는 3년 전 한 세미나에서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복제만 하는 나라라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10년간 유사한 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는 MIT, 나사 등에서 제가 과거에 미국 기술의 절대 우위를 주제로 강의했던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혁신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한국의 연구소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오랜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청중 중에는 놀란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공학 교수가 타국의 기술력을 이토록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의 가장 놀라운 핵심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홀로그램을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 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입니다. 저는 영상 속에서 연구원이 홀로그램 속에 작은 공을 집어 옮기는 장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경이로운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혁신이 실리콘밸리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청중들은 이제 완전히 강연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질문했던 한국계 학생의 눈에는 깊은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 것일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앞서 나가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극도로 청결한 연구소 내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기술 그 자체보다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나타난 연구소 내부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 피곤한 기사에게도 끈기 있게 일하는 연구원들, 칠판 가득 빼곡히 적힌 복잡한 수식들, 바로 한유진 박사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스크린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연구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날카로운 지성을 담은 눈빛이 인상적인 얼굴이었습니다. 한 박사는 이 촉각형 홀로그램 개발팀의 핵심 멤버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청중들은 숨을 죽이며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한 박사의 대답은 간결하고 명료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죠. 잠시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멋진 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연구실 한편에 설치된 작은 병원 침대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연구소 내에 마련된 모의 병실입니다. 의사들이 홀로그램을 이용해 환자 데이터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수술 계획을 수립하는 공간이죠. 한 박사에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실제 병원 환경을 여기에 재현했나요? 한 박사의 대답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연구원이기에 앞서 사람입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는데 그것은 제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준 편지였습니다. 스크린에 송을씨로 적힌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우리는 기술로 감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실패란 종말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은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에 머물며 연구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음에도 연구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장비가 계속해서 고장을 일으켰지만 연구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해결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피곤한 기사에게도 미소를 잃지 않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으로 이어지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존 밀러 교수가 자리에서 약간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박철순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1세대 연구원이셨죠.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연구소에 나와 젊은 연구원들을 묵묵히 돕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일하는 그 노인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굵은 손마디와 깊게 패인 주름은 수십 년간의 연구 세월을 대변해 주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분 덕분입니다. 저희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박 선생님은 항상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연구소 한편에는 말하자 1세대의 희생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문구 뒤에 얼마나 많은 무명의 연구자들이 외국의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묵묵히 연구를 지속했는지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 순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초월하여 계승되는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위에서 내려다본 거대한 항만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작은 선박들, 자동화된 크레인들, 끝없이 늘어선 컨테이너들이었습니다. 이곳은 부산항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 허브 항이죠. 청중들 중 일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부산은 다소 생소한 이름이었을 테니까요. 처음에 저는 단순히 항만 시설을 시찰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항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운반하는 무인 운송 차량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물류가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술만 앞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항만 관제실에 대형 모니터와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수출 강국으로 성장한 이유는 단순히 우수한 제품을 제조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바다라는 천연 자원을 시스템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세계 각국을 살펴보면 몽골이나 에티오피아처럼 바다가 없는 내륙국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수출하는데 치명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몽골과 에티오피아의 지리적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몽골은 엄청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바다로 나가려면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원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허락이 필요하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인접국인 지부티에 항구 사용료로 매년 약 3조 7천억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부티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존 밀러 교수도 이제는 강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를 통해 세계 어디로든 나갈 수 있죠. 이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조선, 철강, 해운업의 삼각축을 견고하게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 구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포스코에서 생산된 철강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조선소에서 선박이 됩니다. 그 선박은 다시 한진해운과 같은 해운사를 통해 전 세계로 물품을 운송합니다. 이 완벽한 삼각형 구조가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부산항의 야경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불빛으로 밝게 빛나는 항만과 그 위로 떠 있는 달.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수출 물동량 중 전전 6%가 바로 이 바다를 통해 운송된다는 점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한국에 항구가 없었다면 에티오피아처럼 수십 배의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 했을 겁니다. 기적적인 경제 성장은 불가능했겠죠. 저는 부산항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부산항은 1876년에 개항한 한국 최초의 근대 무역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 허브항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부산항의 첨단 시설을 보여주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현재 부산항에 기항하는 국제 정기선은 무려 587개에 달합니다. 이는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저는 세계 지도에 한국의 위치를 표시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 열도와 중국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미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루트의 교차점에 자리한 셈이죠. 컨테이너선이 대양을 가로지르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최단 거리로 세계 시장에 운송할 수 있습니다. 물류비 절감은 한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스크린에는 요르단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중동의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셨나요? 청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르단은 1965년에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 면적 크기인 7,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양도하고 대신 19km의 해안선을 확보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요르단의 해안 도시 아카바가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르단이 사우디에 넘겨준 땅에서 이후 엄청난 양의 석유가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손해처럼 보이지만 요르단 사람들은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청중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바다입니다. 내륙국이 되는 대신 홍해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한 것이죠. 요르단은 석유보다 바다가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청중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다가 가지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바다의 축복을 받은 나라이고 그 축복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주요 산업 구조도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철강 산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스코와 같은 세계적인 제철소들은 대부분 해안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양의 철광석과 석탄을 선박으로 실어 와야 하고 완제품도 선박으로 실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조선소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조선업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산업이니까요. 내륙국은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제약 때문이죠. 저는 드론으로 촬영한 한국의 해안선 영상을 보여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바다의 축복을 전략적으로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통해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2011년에는 연간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청중들의 얼굴에서 경기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토록 급격한 발전의 배경에는 전국에 구축된 항만 인프라와 글로벌 해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바다를 통해 세계 6위의 수출 강국, 12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산항의 야경을 보여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무역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삼면이 바다인 것은 한국에게 석유보다 훨씬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석유는 고갈되지만 바다는 영원히 마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한국의 인프라나 기술력이 아닙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나사, 구글, 테슬라, 스페이스X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 기관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옆에는 한국인 연구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과 연구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명단입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나사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는 김태형 박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AI 개발팀에는 이지원 연구원이 있죠.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혁신은 박상현 박사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이제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곳곳에서 세계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인재 유출이 아니라 전 세계 기술 발전에 숨겨진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유진 박사와 나누었던 대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거듭할수록 그 말에 담겨있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대학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젊은 연구원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양성하지만 많은 인재들이 더 넓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인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한국계 학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한국인 인재들이 모두 한국으로 복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드에는 이제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의 로고가 하나씩 어두워지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핵심 기술 개발이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발전이 지연되고 구글의 AI 개발 속도가 느려지며 나사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잠시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나라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이 문장이 스크린에 대문짝만 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국인 인재들의 뛰어난 역량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화성 탐사 로봇 프로젝트 팀을 만났는데 핵심 연구원 중 3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화성 탐사 로봇의 이미지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태영 박사는 로봇의 지형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한 주역입니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화성 탐사는 훨씬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구글의 본사가 보였습니다.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개선팀에서 근무하는 이지원 연구원은 검색 정확도를 15%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구글 검색의 품질은 상당 부분 이 연구원의 공헌 덕분입니다. 이어서 테슬라의 배터리 연구소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박상현 박사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과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테슬라 차량의 주행거리가 30% 증가했죠. 청중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재사용 기술에도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재진입 시 발생하는 열 문제를 해결한 최첨단 소재는 한국인 연구진이 개발한 것입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이 미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인 AI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 중 약 15%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청중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 반도체 산업입니다.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핵심 기술자들이 전 세계 반도체 기업으로 퍼져나가 혁신을 이끌고 있죠. 저는 현재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수많은 한국 학생들이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졸업 후 전 세계로 퍼져나가 새로운 혁신을 창출해 낼 것입니다. 잠시 침묵 후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에 대해 깊이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자국에 머물지 않을까요? 스크린에는 이제 한국의 연구 환경과 해외의 연구 환경을 비교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연구 지원금, 근무 환경, 기회의 다양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존중받고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인 것이죠. 한유진 박사와의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를 너무나 두려워해요. 하지만 실패 없이는 혁신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실패를 용납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깊은 생각에 잠긴 존 밀러 교수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의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스크린에는 서울의 첨단 연구 단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혁신의 상당 부분이 한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라는 제 결론의 근거입니다. 저는 무대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마이크 없이 직접 청중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기술을 경쟁력으로 인식합니다.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의 모토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미래를 향한 혁신. 한국은 기술을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확고한 철학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이제 팔짱을 풀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가 말했던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죠. 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부산항에서 일하는 사람들, 연구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연구원들, 병원에서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술 계획을 세우는 의사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정치인이 아니라 문화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강당은 완전히 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섭니다.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이죠.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저는 연단으로 돌아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30년간 가르쳤던 것은 기술의 원리였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술을 왜 만드는지, 누구를 위해 만드는지가 선행되었습니다. 이제 청중들의 얼굴에서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인 접근이야말로 그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비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크린에는 다시 플렉시볼 홀로그램 기술 시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화려하거나 신기해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의료, 교육, 안전 등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유진 박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연구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계속 실패하는 실험, 고장난 장비 앞에서 고심하는 연구원들, 다시 도전하는 팀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촬영한 영상입니다. 연구원들이 새로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테스트하는 장면이죠. 영상 속에서 장비가 고장나자 연구원들이 서로 의논하며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청중 가운데 한국계 학생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패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만 기억하죠. 하지만 한국의 연구소에서는 실패가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영상은 이제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연구실과 피곤한 얼굴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연구원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다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단순한 단어가 그들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에 다시라는 한글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박철순 선생님, 그 60대 후반의 연구원은 30년 전 한국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다시를 외쳤다고 합니다. 청중 일부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기술 개발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라는 것을요. 이제 스크린에는 슬로건이 떠올랐습니다. 혁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이 문화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30년간 가르쳤던 것은 성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실패에서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의 어깨가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3번째 실패, 10번째 실패, 100번째 실패 후에도 굳건히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청중 중에는 이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계 학생들의 감정이 더욱 북받쳐 오른 듯 했습니다. 한유진 박사가 제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우리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강연의 마지막 순간, 저는 청중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존 밀러 교수부터 질문했던 한국계 학생까지 모든 얼굴에는 깊은 생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한국은 지금 대통령도 없죠?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질문했던 학생이 약간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 그 질문에 정식으로 답변하고 싶습니다. 모든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대통령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 전체의 확고한 철학입니다. 스크린에는 한강과 서울의 야경, 부산항의 불빛, 젊은이들로 활기 넘치는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연구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항구의 크레인은 쉬지 않으며 공장의 기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바다로 오늘을 건설했고 기술로 내일을 창조적으로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청중들이 하나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청중이 기립하여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리더보다 강력한 국민 전체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약해지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배경에는 한국 국기와 함께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형 선박, 그리고 공중에서 떠오르는 홀로그램이 교차되며 나타났습니다. 존 밀러 교수가 앞줄에서 일어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학생들의 얼굴에는 깊은 자부심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박수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 기술과 인간의 가치가 함께 만들어갈 내일의 가능성을요.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음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대통령이 부재해도 멈추지 않는 나라,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한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달해드린 심층적인 분석 영상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영감과 감동을 선사했다면 반드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어 저희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해 주십시오. 더불어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다음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은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